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네,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해서 사실 프루덴셜에서 좀 오랜 보험 영업 경험이 있고요. 2004년에 31살에 입사해서 이제 FC 경력이 5년 되고 매니저 경력이 5년 됩니다. 네, 그 뒤로는 리치앤코나 이제 여러 가지 GA를 가면서 사실 프루덴셜에 있을 때는 그냥 특정 고객군 없이 두루두루 만났었고요. GA 오고 나서 제가 지금 한국교직원 자산관리라는 회사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로 선생님들, 특히 퇴직하시는 교수님, 공무원, 교사, 교장 선생님 이렇게 공무원분들을 주로 만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고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지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만 제가 은퇴 설계 전문가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자격증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 영상은 제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3프로TV에 제가 건강보험료나 연금 관련해서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상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작권이 3프로TV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잉크하고 인연이 깊은데 제가 잉크모 사업단에서 아예 연금 아카데미라고 연금에 대해서 좀 강의인데 그때가 단기납종신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단기납종신 열풍이 부는 바람에 조금 반응이 이제 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주로 연금 판매에 대한 특화된 강의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난번 오프라인에 했던 강의의 좀 요약 버전이자 7월에 예정돼 있는 심화반 그 교육을 듣기 전에 사전에 한 번 더 발물이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연금 판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연금 팔기에 그럼 과연 적합한 상황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지만 문제는 이런 기사를 이제 고객분들도 보시거든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감증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세일즈의 화두로 고객한테 전달할 것이냐. 그냥 카톡으로 고객님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고 소위 말하는 니즈 관계를 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분들한테 보실 때 이 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담겨진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함의, 함축된 의미가 중요한데 이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합계 출생률이라고 부르죠. 한 여자분이 재혼이건 초혼이건 가리지 않고 전생에 걸쳐서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 성인 남자와 한 성인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명의 아이만 낳아도 인구가 늘지는 않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낳아야 유지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1이 안 돼요. 1이 안 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푸에르토리코, 홍콩. 근데 보시면 나머지는 다 자그마한 도시국까지 제대로 된 국가 형태를 가진 나라 중에 합계 출생률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더 내려갔죠. 현재 지금 0.64라고 그러는데 불과 20년 전에 일본이 1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국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행해서 30몇 년이 지나서 겨우 1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구가 주는 나라에 사실 미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이거에 대한 위험을 감지를 못한다. 마치 지금 북한이 삐라를 보내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제 친구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되게 안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한 셀럽들이라든지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타공인 대한민국은 제조업에 달합니다. 제조업으로 지금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제조업을 통한 특히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제조업은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이 만들더 하더라도 노동 인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구가 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산 가능 인구, 즉 제조업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인구가 준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그 근간인 노동 인구가 준다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 주가가 되게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은 되지만 외국의 경제신문을 보면 그 한 중심에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대해 과연 적절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내세우고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로 보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FC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소득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지만 고객분들한테도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업이라는 게 우리 잡이라는 것도 좀 한번 잡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강의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 가서 2020년에 나온 은퇴시장 리포트, 그 다음에 작년에 나온 그 우리나라의 노후 연금 시장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베이비부머가 점점 은퇴하니까 2040, 4050 은퇴 가구가 이제 옛날에 21만에서 697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이분들에게 노후 준비에 대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러겠죠.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94.9%가 압도적으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필요한데 실제로 준비하고 있냐 물어보면 저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누굴까요? 자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는 일부 직종의 사람들만 아마 이런 답을 할 거고 대부분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 물어봤더니 준비되어 있다는 분들의 대부분도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이라 하면 나라가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참고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그 외 연금으로 나뉘고 국민연금 그 외 연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학, 별정우체국,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공적연금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노후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없는 게 직장인들이나 이 공무원분들이나 급여에서 무조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뛰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준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따라서 나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한다는 말은 사실상 노후 준비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아무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가 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비중이 옛날보다 늘었어요. 즉 국민연금이 198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마 저와 비슷하게 보험업계에 2000년 후반이나 초반에 입사하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모든 원수사에서 은퇴 설계 마케팅을 강력하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프루덴셜은 카이스트랑 연계해서 연금 은퇴 설계 전문가를 양성했고요. 메트라이프는 서울대랑 연계하고 그다음에 보험사의 TV 커머셜도 보면은 은퇴 설계 명가, 그다음에 은퇴 설계 전문가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마케팅을 했는데 사실상 효과를 잘 못 거뒀어요. 그 뒤로는 그런 마케팅 잘 안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고령화가 그때 이미 진행이 됐는데 약간 그 마케팅이 너무 앞서간 게 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집에 부모님이건 친척 중에 공적연금,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가입만 하고 있지 퇴직해서 국민연금을 단 5만 원이라도 받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땠냐면 연금이 주는 어떤 가치, 존재감,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고 다들 고객분들이 그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냐.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나? 내가 낸 거 대비 얼마나 나와? 심지어는 국민연금에 나오기는 할까? 그리고 FC들도 국민연금 받을 거 기대하세요. 서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담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가 파는 연금도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공적연금에 가입되는 비율이 무려 77%더 올랐겠죠. 지금은 약 78% 넘는다고 알고 있고 한 집안에 저희 집도 아버님이 국민연금 받으시거든요. 웬만한 부모님 한 분 중에 국민연금 받고 계십니다. 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 어떤지. 국민연금 욕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더 많이 가입할 걸. 근데 후회스럽다. 더 많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불입했을 걸. 아니면 그때 중간에 중도 탈퇴하지 말 걸. 이런 후회를 더 많이 하시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분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연금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금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바라봅니다. 수익률 따지고요, 인플레이션 따지고요, 가성비 따지고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바라봐요. 하지만 연금을 직접 수령하면 더 이상 그건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연금은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예전 월급날인 25일 날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즉, 생계 유지의 강력한 시스템이지 하나의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며 공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의 상당수가 이 연금의 파괴적인 효과에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금 마케팅 드라이브는 사실 지금 걸어야 돼요. 지금 고객분들한테 귀가 열려 있고 연금의 가치에 느끼고 있는데 과연 우리 FC님들은 지금 고객분들 앞에서 이런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처럼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보시면 오히려 신기하게 연금보험, 우리가 파는 생보사, 참고로 연금저축처럼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거를 세제 적격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르죠. 이 가입률이 늘어야 되잖아요. 왜? 앞서서 노후 준비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적연금에는 없으면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두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 은퇴자의 경우에 사적연금 활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겠어요? 사적연금, 국가가 주는 연금 말고 한마디로 공적연금이 적으니까 내 개인이 내 걸 준비해야겠다. 희망하는 비율은 높은데 정작 가입률은 이거에 못 미쳐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험사들이 고객의 이런 연금의 니즈에 부응하는 연금 상품을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내놓거나 또는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왜? 우리나라 보험업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IFRS라는 17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 이 IFRS 17 전에는 똑같이 보험사의 장부에 도움이 되는데 이 IFRS 17이 도입되면 종신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 문제가 없는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팔게 되면 매출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안 좋아집니다. 매출이 급감해요. 그러면 보험사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분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게 2017년부터 우리나라 원수사는 보장성 보험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의 판매율을 올립니다. 그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보장성 보험이 옛날 같은 컨셉으로 잘 판매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구매했던 프루덴셜처럼 더 이상 가족사랑으로 종신보험이 잘 판매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암보험도 상당히 많이 가입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암보험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 새로운 재발에 대한 새로운 암보험을 내놓는다든지 그러면 종신보험은 새로운 기능을 넣기가 애매하니까 종신보험을 저축의 기능을 많이 넣어서 판매를 해왔던 거죠. 최저보증 이율을 도입해서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절판 마케팅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마지막 끝판왕 단기납 종신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은 지금 노후 준비를 되게 절실히 원하는데 정작 공급을 해줘야 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상품보다는 자기네에게 유리한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매해왔기 때문에 개인연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이게 언제까지는 다다르겠죠?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이 리포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물어봤어요. 고객분들한테. 노후 대비에 대한 정보와 솔루션을 누구를 통해 얻고 싶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담당 설계사 아니면 보험 대리점을 통해 상담하겠다는 비중이 많아요.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고객과 오랜만에 3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고객은 사실 연금보험도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 큰 관심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에 관심은 없어요. 다만 보험 상품이 아니라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노후에 관심은 많아요. 근데 그 고객을 마주하고 있는 FC가 그 고객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주기보다는 과장님 예전에 제가 해드린 게 80세 만기인데 100세 만기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단기납종신이라고 좋은 저축 상품이 나왔는데 그것도 저축이긴 한데 걔는 일시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분들은 지금 노후에 연금이 비어 있는데 따라서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시장이 지금 존재한다. 고객분들의 요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 판매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가 진단비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있으니까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했고 옛날에 모든 고객분들은 생보사에 팔았던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었죠. 진단비가. 손보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질환이라는 만들었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진단비를 열심히 판매하셨고 그 다음에는 흥국생명의 유투를 포함해서 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인데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이 정도의 이율, 그게 되게 높았죠. 근데 그게 내려가니까 다음 달이면 최저보증 이율이 내려갑니다. 라면서 우리가 또 절판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병 치매보험이 계속 경증에도 많이 나옵니다. 치매보험이 나중에 저축 많이 팔아왔죠. 이렇게 테마성 영업을 하다가 가장 끝판왕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단기납 중심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기납 중심으로 큰 소득도 보시고 사실 고객분들도 이득이죠. 그래서 은행보다 훨씬 좋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이런 테마성 영업을 하게 되면 늘 우리에게 고민이 남습니다. 자, 단기납 종신을 계속 팔면 좋은데 금감원의 여러 가지 조치와 보험사들의 이율 인하로 단기납 종신이 지금도 판매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율이 내려오면서 메리트가 꺾이죠. 그러면 그 다음 영업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건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FC도 고민이죠. 그러면 향후 보험 영업의 메인 테마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스쳐 트렌드로 영업을 할 것이냐. 사실 되게 피곤하죠. 그러면 테마는 테마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판매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뭘까? 그건 고객의 니즈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노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만큼 지속적을 가질 수 있는 테마가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금 판매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잠깐 커미션이 낮다고 단기납 종신에 비해서 커미션이 낮다고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기납 종신 이후에 우리의 드라이브는 연금으로 가져가 보자. 제 생각에는 원수사들도 그래서 연금의 상당 부분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가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당을 좀 올려준다든지 상품을 강화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예전에 판매하던 것과 똑같은 어떤 컨셉으로 상담을 하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은퇴자이자 노후였어요. 뭐 이제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고 그 다음에 60세 은퇴하면 뒤에서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요즘은 수명은 긴데 정년은 짧아졌죠. 그러니까 50대 은퇴하면 그건 은퇴지 노후는 아니거든요. 재취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여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앙코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한테 연금 가입 안 하시면 폐지 죽는 노인 될지도 몰라요. 연금 준비 안 하시면 노후에 손가락 빨아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 인구가 제일 높은 나라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단순하고 어떤 공포 위주의 마케팅은 고객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연금이라는 걸 좀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과장님, 국민연금이 65세에 나오긴 하시는데 만약에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나요? 국민연금은 10년 뒤에 나오는데 그럼 뭔가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평생 해왔던 직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하려면 준비도 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족들한테는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즉 내가 본격적인 공적연금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과 캐시플로우가 필요해요. 그게 개인이 준비한 연금이 없다면 사실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비어있는 간극을 메꿔주는 잡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공무원 연금법이 2010년에 개정되는데 공무원 정년이 65세입니다. 근데 연금은 65세에 나와요. 정년하고도 5년 뒤에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년을 지금 늘리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안 바뀌고 정년하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철밥통 공무원은 연금은 좋죠.
하지만 그거는 퇴직하고 5년 뒤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개혁안이 나오지만 전 세계 모든 국민연금의 개혁이 더 많이 내고 조금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더 많이 내고 조금 받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가입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개정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더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 모든 공적연금은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공적연금이 내 노후를 받침해 주는데 정작 그거보다 5년인 10년 내가 먼저 퇴직했을 경우에 내 캐시플로우는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 그건 나라가 책임지지 않아요. 오로지 각계전투,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 고객분들이 개인적인 연금을 준비한다면 정년과 공적연금 사이에 그 비어있는 간격을 메워주는 소위 말해서 브릿지 연금, 가요 연금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인생의 직업이 하나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니 그 준비하는 기간에도 우리 가족한테는 끊임없이 뭔가의 소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저를 통해 준비한 연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즉 연금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순히 고객님이 얼마 내면 금리가 얼마 쌓이고 얼마 나옵니다. 이런 금융 상품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한계가 있어요. 연금은 연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이 보통 월급이 25일이죠. 공무원들은 17일인데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계속 25일 날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월급이 나와요. 우리 아내와 애들은 그 월급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은퇴하면 더 이상 월급이 안 나와요. 얼마나 인생이 그 되게 변화가 많을까요? 매월 들도 월급이 안 들어오면. 근데 나는 일을 안 했는데도 내 월급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일하는 거와 똑같이 매월 정해진 달에 따박따박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고객분들한테는 이거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책임질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 중에 증권사의 연금 펀드나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아닌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죠. 뭐가 있죠? 연금보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생보사의 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은 연금 소득이 아닙니다. 즉 고객이 여러분들을 통해 연금을 가입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받는다면 연봉이 1200이지만 걔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저희한테 가입하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비과세 연금이라고 얘기하며 아 그래요. 하지만 고객은 그 비과세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화법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잘근잘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객님, 저한테 가입하시는 연금은 저를 통해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 100만 원은 연금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한 푼의 세금도 안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원금을 5천 내서 연금을 받는 동안에 이자가 2천이 붙는다면 그 이자에는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떼지 않게 되고 이렇게 모든 소득이 없으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까지 없습니다. 즉,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리함만 있지 불리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는 것을 풀어 설명하셔야 고객이 그나마 가입을 할까 말까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스스로 재정의해서 옛날처럼 그냥 노후에 준비하는 상품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다가가며 고객은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고객 인생 하나에 제가 제안하는 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저를 통해 연금을 가입하면 노후에 어떤 부분이 안정적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풀어 해치면 해칠수록 여러분들의 연금 판매 비중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분들 특히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납입 여력이 있는 분들, 대기업의 과장이라든지 월 소득이 500이 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다 강제 가입이 돼 있고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근속한다면 그 퇴직연금이 무시하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객이 전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따라서 저를 통해 연금을 가입하시라는 말보다 먼저 고객분들한테 미래를 물어보시는 거죠. 고객님 퇴직하시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 생각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시면 안 되죠. 오히려 노후에 하고 싶은 것도 더 하실 수도 있고 인생 이모작이니까 새로운 직업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고객이 수긍하겠죠.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고객님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이 꾸준히 나온다면 고객님이 좀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하실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는 노후의 목돈으로 자산이 얼마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 달에 얼마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리얼하고 실질적입니다. 고객님 한 달에 얼마쯤 나오면 좋으실까요? 못해도 돈 올라온 건 제가 어제도 교수님 퇴직 2년 앞둔 사립대학교 교수의 부인을 만났는데 예상연금 수령액이 530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FC 분들은 와 그러실 거예요. 와 은퇴하고 530 속으로 부럽네 그러실 거죠. 근데 그분은 저를 얼마 됐을까요? 네. 530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못 살아요. 왜? 사람은 자기가 살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사립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되게 힘들게 살까요? 멋있게 살겠죠. 그러면 평생 열심히 일해왔는데 퇴직하면 연금 조금 나온다고 삶의 질을 줄이려 할까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소한 800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받는 연금에 한 250이 더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도 똑같습니다. 고객님,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적어도 500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준비된 연금은 얼마 있으십니까? 그럼 고객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연금이 있을까요? 무슨 소리세요? 국민연금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우리의 고객은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먼저 고객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 우리에게 가입할 연금 말고 먼저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고객님 저한테 700만 원 받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래도 350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와 진짜요?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근데 남은 350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제 상담의 핵심은 고객이 바람보다는 뜨거운 햇볕이 옷을 벗기게 하는 것처럼 고객이 여러분들께 먼저 묻게 만드셔야 돼요. FC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금이 한 250 준비됐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100 정도를 더 받으려면 무슨 상품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나오게 하셔야죠. 우리가 100을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입에서 스스로 저 얼마 받고 싶은데 그럼 뭐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오게끔 상담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뛰어난 FC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할 게 있습니다. 뭐냐? 먼저 고객이 연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금감원은 예전에 이런 연금 포탈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고객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연금,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부터 연금펀드, IRP,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 싹 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노후 준비가 뭐가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으니 이런 걸 통해 보장 분석하듯이 연금에 대한 분석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연금의 구조를 아셔야겠죠. 대한민국은 공적연금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는 연금.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그 외 네 가지 연금. 이거를 직역연금이라고 불러요. 국가의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복리 혜택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네 가지가 있고요. 각각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수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인데 연금이 아닌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주택을 담보로 맞는 연금이 있죠. 이것도 나라가 주는 연금이니까. 사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말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고 세제 적격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연금저축이 있고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가 다 팝니다. 근데 요즘 웬만한 보험사는 이제 판매 안 하시겠지만 아직도 국내 보험사는 팔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이 연금저축의 보험 이름이 연금저축 보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는 것도 연금보험입니다. 메트라이프의 동행이나 DDB나 KDB의 연금보험도 연금보험이잖아요. 그럼 고객은 요 둘의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파시려면 고객한테 가서 고객님 이건 또 연금저축보험 보험인데요. 제가 파는 것도 연금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이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되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내고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는데 얘는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노후를 대비하려면 이 상품이 맞는 거죠. 하지만 고객분들은 이런 설명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 요즘 또 증권사에 많이 하시죠. 따라서 보험사가 보장성 보험을 파느라 잠깐 연금보험을 등한시한 그 순간에 증권사들이 연금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의 IRP와 증권기금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FC들은 하루빨리 이 자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여기에 있는 적립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고객분들과 상담해서 이 시장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보다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연금의 특장점 정도는 언급할 수 있는 지식은 가지고 계셔요. 특히 공무원 연금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 공무원 연금이 만나기도 많고 연금 많이 받으시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직장인을 만난다면 퇴직연금 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게 이름이 연금이지 결국은 목돈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떡하죠? 퇴직연금 받은 걸 우리의 고객은 개인 IRP라는 계좌로 받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목돈을 IRP 계좌에 넣어주면 회사의 책임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름이 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IRP에 들어있는 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건 오로지 고객의 몫입니다. 즉 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1억을 자기 IRP 계좌에서 무슨 상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에 얼마 매년 몇 년 동안 또 얼마씩 뽑을까 한 거는 오로지 고객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냐?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50대 남자 여자분들이 자기의 퇴직금을 IRP에서 아주 순조롭게 자산을 운용할 사람이 있는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기가 받은 퇴직금을 그냥 은행 예금에 가입해 놓습니다. IRP에 예금 상품이 있거든요. 왜? 돈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심지어 IBK라는 회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분도 꽤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만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만 안다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시느니 그 돈을 빼서 우리의 신약연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알아서 따박따박 평생 동안 연금을 주니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단순한 수익을 떠나서 내가 늘 신경 쓰고 관리하고 내가 알아서 인출해야 되는 연금. 그게 아니고 맡겨놓으면 원금 보장되면서 확정 수익이 붙으면서 죽을 때까지 알아서 따박따박 주는 연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객 수준은 후자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으시니까 당연히 고객도 계약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시장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금 저축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셔야 또 하나 연금을 받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저처럼 정말 연금 받으면 세금 얼마 내는지를 실제로 계산해 본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심화반에서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이 과연 연금을 월 200만 원 받는다. 그럼 과연 세금은 어떻게 떼고 건강보험료는 얼마 떼는지 계산식을 다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을 만나서 고객님 연금 얼마 받으시면 그게 다가 아니고요. 세후 얼마 받고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얼마 나온다는 거를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의 실질연금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소득을 원하는데 그 추가적인 소득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안 되면 좋겠죠. 우리가 판매하는 생보사의 연금은 추가적인 연금 소득이 생기지만 걔가 연금 소득이 아니니까 고객한테 소득은 생기지만 공적연금에 더해서 추가적인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사례를 들어준다면 신뢰가 훨씬 높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고요. 금융종합과세 얘기 많이 하지만 은퇴하면 실제로 많이 걸립니다. 왜?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받는 공무원분이 목돈을 은행이나 ELS를 통해서 이자가 2천만 원 넘게 되면 그 2천만 원 넘는 금융소득이 연금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이 됩니다.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 가입한 비과세 상품은 금연소득 종합과세에 걸리지를 않죠. 따라서 이런 부분도 즉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연금 상담에 효율적으로 녹여낼 수 있느냐 그것이
연금을 30만 원, 50만 원에 머물지 않고 200만 원, 300만 원의 고액 계약을 이끄는 데는 반드시 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관계를 분석해야만 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제 경험이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스터디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참여하시는 30대 분들은 도저히 못 느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팁을 드리면 명절 같으나 이제 추석이나 설날, 그다음에 이런 명절 때 친척분 만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랑 은퇴하신 공무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친척분 있잖아요. 근데 나랑 평소에 얘기는 별로 안 했어. 근데 저분한테 영업은 하고 싶어. 다가가고 싶어. 그러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눈이 사르르 녹으면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표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삼촌, 저기 퇴직하시면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어떻게 알았어? 퇴직을 앞둔 분들의 모든 고민은 다 건강보험이에요. 네,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료 줄여드릴 수 있는 걸 몇 번 좀 아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비과세 상품을 비과세, 세금에만 포커스 두지 말고 세금이 없으면 당연 자연스럽게 건보료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건보료가 없다는 상품, 없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얘기해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실 거고요. 연금을 실제로 판매할 때는 다음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직장인 만나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한테 지금 고객님이 연금저축에 매년 900을 내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와 제가 제안해드리는 연금보험을 하는 거에 장단점을 아주 객관적으로 비교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는 매력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얘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원칙상입니다. 왜 원칙상이냐? 지금은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이 업무의 행정상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법에는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재원이 부족한데 이게 언젠가는 부과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하지만 받을 때는 완전 비과세입니다. 연금소득세마저 없어요. 건강보험료까지 안 잡힙니다. 따라서 내가 연말정산에 꼭 세금을 돌려받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분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런 분 있잖아요. 어차피 나 노후 준비도 하고 싶은데 세액공제가 된다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세액공제는 도움이 안 되지만 노후에 한 푼도 안 뛰는 연금보험이 고객님께 더 좋은 노후 준비 수단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 경험상 10명에 5명, 절반 이상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듣고 보니 FC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더 하든가 아니면 얘를 줄여서 연금보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비교 분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지 과감하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직장인들의 지금 엄청나게 뺏기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의 연금보험으로 가져오시는 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화법이나 실제로 비교 분석법 그다음에 연금 상품과 매칭하는 것도 제가 교육 시간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과거에 금리형 연금 외에 변액연금 두 개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연금이. 하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이름 붙였는데 최저보직형 변액연금 되게 많죠. DGB, KDB, IBK 세 군데가 되게 많이 파는데 근데 동행 같은 변액연금이 완전히 이제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비과세 한도가 생겼죠. 근데 비과세 월납 150만 원은 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연금은 안 돼요. 이 원래 전통적인 동행 같은 변액연금으로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비과세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에 대한 정확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한테는 어떤 걸 제안하고 이 연금에는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 즉 상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안내해 드릴 거고 저는 공무원만 만나기 때문에 제가 교사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누구보다 연금이 많이 된 준비된 교사한테 어떻게 연금을 업셀링하는지 저 사람은 그러면 그 상담의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저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뛰는 공무원 연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연금 예상액 수령표예요. 그 다음에 모든 교사들이 가입하는 교직원 공제라는 상품이 있죠. 여기에 매월 150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에 150만 원을 넣으면 우리가 가져올 납입 여력이 없어요.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이런 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연금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교직원 공제가 좋기는 마냥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어떤 허와 실이 있는지, 그리고 교직원 공제를 대체한다면 어떤 상품을 제안 드릴 수 있는지 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 공무원 연금과 교직원 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연금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고, 요거는 일반 직장인과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가 비과세 하는데 월납 150만 원, 일시납 1억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종신형 연금이라는 카테고리가 남아 있어요. 종신형 연금에 해당되면 1,000만 원이건 2천만 원이건 월납 1억이건 모조리 비과세입니다. 그게 여전히 가능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 비과세가 고객이 퇴직 시에 과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걸 고객이 이해해야만 300, 500을 연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냥 고객님 이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가입 안 합니다. 과연 이 비과세가 고객의 퇴직 이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거는 고액은 아니지만 샘플을 보여드리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받아요. 퇴직금이 만약에 1억이처럼 칠게요. 이거 IRP로 받아요. 말씀드렸죠? IRP로 받아갖고 본인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죠? 해지하고 얘를 즉시연금을 갖고 오거나 일시나 가져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 가입하면 이때 적용되는 평균 수명을 따릅니다. 경험 생명표. 하지만 이 29세 저희가 만났을 때 30대 이분이 만났는데 이분이 지금 가입한다면 동행을 지금 되게 젊은 경험설명표를 가입하겠죠. 그래서 동행에 50만 원씩을 냅니다. 10년. 그럼 원금이 6천만 원이죠. 아시겠지만 1억 2천을 두 배수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을 여기다가 한꺼번에 추가 납입해서 얘를 연금으로 받아버리는. 그러면 내가 IRP에서 운영할 귀찮음도 없어지고 옛날에 경험생명편이 훨씬 좋은 데이터고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연금은 비과세니 고객에게는 아주 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개념을 고객한테 제대로 주입시킬 수 있다면 고객이 이런 거라면 내가 월납 50이 아니라 100을 하겠다, 200을 하겠다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실제로 저는 이 그림 한 장으로 선생님들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연금을 많이 계약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어프로치 방법,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고객한테 어떻게 쉽게 얘기하는지도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준비된 10만 편에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공무원분들은 아마 가망고객이 한두 분씩 있을 거예요. 아니면 특히 교사분들은 돈이 많이 안 된다고 월급이 작아서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그건 되게 착각이십니다. 선생님들은 부부도 많으신데 저희 핵심으로 만날 한 50대 이상의 공무원분들, 교사분들, 즉 퇴직이 한 10년, 15년 남으신 분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 상의 연봉이 거의 8천이 넘게 찍힙니다. 그리고 워낙 검소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 연금 지금 퇴직하시면 교장 선생님이 350도 못 받습니다. 330, 320 받습니다. 부족하다고 난립니다. 자기가 막상 퇴직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연금이 적을 줄 몰랐다고 아주 그냥 지금 비명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가적인 연금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직장인들한테는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우리 연금보험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떤 화법을 던져야 되고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 다음에 난 좀 더 까탈스러운 고객, 아니면 돈이 많은 고객, 아니면 좀 고액을 하고 싶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수령 시에 세금과 건보료를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라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과세가 와닿으려면 고객분이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를 대략 얼마가 나가는지 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이 얼마 나가는지 깨달아야 이게 비과세로 됐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느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를 찾듯이, 그래서 퇴직 이후에 세금과 건보료를 계산하는 활용하는 상담을 꼭 지능을 탑재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비과세 통장 개념을 활용해서 고액의 연금을 계약하는 비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최소한의 퇴직연금은 뭐고, 공무원연금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금융 상식들을 좀 알아야 고객분들한테 주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고객분들이 제가 프루덴시에서 활동할 땐 다르게 너무나 많은 유튜브와 같은 정보가 되게 많고,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고객분들은 나를 늘 찾아오는 금융 영업사원 중에 찾아가는 사람은 저희 FC밖에 없잖아요. 은행하고 증권은 인바운드로 고객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늘 기대하는데 나에게 오는 FC가 어느 날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노후인데 노후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FC가. 암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다 좋죠. 재진단암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80세 만기를 100세로 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납 종신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건 저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분이 그만큼 지금 저축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원수사에서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단기납 종신이 더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예상을 왜 조금 했냐면 얘가 5년 납, 최근에 게다가 5년 납을 하고 옛날에 2년 전에는 5년 납하고 5년 만기였잖아요. 저축보험이. 근데 종신보험은 비과세를 해야 되니까 또 회합금이 올라가야 되니까 5년 납을 하더라도 7년 납 하더라도 10년 기다렸다가 많이 해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좀 납기가 길지 않습니까? 7년 납, 8년 납은 납입 기간도 길고 보험금을 타는 만기도 10년인데 이렇게 긴 기간을 고객분들이 오케이 해줄까? 이게 많이 팔릴까? 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때요? 진짜 경험하셨겠지만 고객분들이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뜻선뜻 많이 가입하십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미래의 자금. 지금 노후라는 게 아주 먼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가올 미래에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기납 종신의 열풍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단순하게 보장성만 있었다면 안 팔렸겠죠. 즉 그게 미래의 장기 저축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하고 스파크가 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납 종신은 이제 점점 그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전히 고객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 고객을 마주한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으면 고객이 어떻게 하느냐? 그 채워지지 않는 빈 부분을 다른 걸 통해 채웁니다. 유튜브에서 혼자 공부하고요. 증권사를 가고요.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연금 보험이 아니라 뭐를 해요? 지금 최근에 혹시 주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텐데 ETF라는 게 요즘 펀드나 ETF 중에 화두가 뭡니까? 배당 ETF. 월 배당을 3개월만 주다가 심지어 매달 줘요. 지금 미래에셋이나 삼성에서 배당 ETF를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어요. 이러,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객분들이 그런 ETF를 사신다는 거예요. 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니까. 우리 FC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안 하는 바람에 고객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고 있어요. 이게 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고객 지금은 ETF 같은 게 낯서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했다가 손실도 보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늦지 않은 게 증권사나 ETF를 했더니 고객분들이 반응이 뭐예요? 공부할 게 너무 많다. 힘들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득이 나는 게 아니네. 손실을 봤어. 미국 나스닥이 좋아서 투자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10%야. 테슬라 좋아서 샀더니 노후는커녕 지금 마이너스야. 배당을 주긴 좋은데 마이너스야. 아직은 이런 마이너스 효과도 되게 커요. 이럴 때 가서 고객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공부한 결과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이야 가능하시겠지만 나이 먹어서 언제까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ETF나 펀드로 운용을 하시렵니까? 그게 아니면 확정적으로 고정금리를 주면서 게다가 최저 보정까지 돼 있고 심지어 요즘 IBK는 연 8% 주잖아요. 그죠? 8% 주면서 죽을 때까지 매번 정해진 날에 연금을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고객이 비교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솔루션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 마케팅을 늦추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ETF나 주식이나 배당 ETF로 노후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연금보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리스크를 생각해요. 조금만 방치하면 이미 그런 고객분도 많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좋긴 한데 저는 이미 스스로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방식이 괜찮아서 월 300 정도 추가적인 캐시플로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져올 수 없어요. 음. 그런 고객이 많아지면 우리는 설당을 잃게 됩니다. 더 그러기 전에. 근데 그런 분들을 가져올 때 중요한 무기가 있잖아요. 왜? ETF건 펀드건 거기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에는 소득으로 잡히고 당연히 세금을 물고 그 세금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시하는 연금보험 솔루션은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제가 지금 몇 번 강조하죠, 오늘도. 소득으로 안 잡히니까 세금도 안 내고 세금이 없으니까 건보료는 당연히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전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우리를 제치고 스스로 노후 준비를 다른 곳에 해서 엄하게 세금이나 건보료를 내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제가 노후를 챙겨드릴 테니 저와 같이 노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산모, 연금소득세, 이자소득세, 건강보험료가 없는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한 건 한 건의 연금보험은 커미션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나온다면 전체 커미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량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결코 나쁜 영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고객이 아마 지금까지 단기납 종신도 일부 소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좋으면 솔루션이 좋으면 소개가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개받기 힘들었던 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및 고객분들한테 그만큼 공감대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후 준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당연히 고객분들은 좋은 거는 남하고 나누고 싶죠. 퇴직한 내 친구도 그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고민하던데 그 친구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네. 다시 예전처럼 왕성하게 소개를 받으면서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차피 단기납 종신 이후에 다음 트렌드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고객분들에게 제대로 은퇴 설계, 연금 상담 전문가로 전몽하셔서 고객분들한테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전달해 주시고 사실 보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과 함께 좋은 노후를 보내는 그러면 고객은 연금 가입해서 노후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연금을 판매한 수당으로 또 노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도 준비되고 서로가 노후 준비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니까 저와 같이 근데 좀 공부하실 건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제가 공부할 것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고객 앞에서 당당히 연금보험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좀 마치고요. 뭐 채팅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시간 되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수고하신 네, 신승식 대표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하나 하고 네, 갈까요, 대표님? 네, 그러시죠. 네. 예, 지금 문주영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종신형 연금은 한도 없이 비과세라 해주셨는데 그게 중도 인출 개념인 거라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이 왔네요. 아, 그 교육에 나오는데 중도인출 개념은 아니고요. 종신형 연금은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기본적인 연금 상품, 동행이나 그런 걸 말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5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중도인출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연금이란 따로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대신 DGB랑 KDB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변액연금 동행이나 뭐 ABL의 연금이나 우리가 평소에 판매하는 변액연금을 법적으로 정해진 5가지의 요건을 갖춰 판매하면 걔가 한도 없는 비과세가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 줄로 알고, 우리 수고하신 강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질문이 올라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또 네, 따로 받는 걸로 하고요. 우리 평소 때와 같이 우리 수고하신 강사님께 소중한 후기, 정성스러운 후기 우리 채팅방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강의 자료, 오늘 이거 AP 자료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료죠. 자료 공유 드릴 테니까 소중한 후기 남겨주시고요.
심화 과정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공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 원데이 클래스로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동안 심화 과정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이제 신청자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이제 서울로만 장소를 예정해 놓고 아직 확정은 하지 못했어요. 이 신청 링크는 오픈톡방이랑 지금 대화창에도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강의 특전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도 채팅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고, 또 강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어떤 내용들 가지고 심화 과정 진행하실지 잘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이번 과정이 연금 강의는 평생 이 원데이 클래스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강의 통해서 이 연금에 대한 개념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채팅창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